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늘 제가 원하는 사람은 절 원하지 않더라고요. 현실이 너무 씁쓸해서 젊었을 적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버려진 기억은 친어머니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죠. 그 모습에 같은 반 아이들은 절 둘러싸고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집에서 다투실 때면 최대한 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었죠. 부모님이 싸우신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로 주시는 돈으로 어머니는 늘 사치하느라 탕진하기 바빴었는데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이 만만치 않게 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시며 제가 먹는 것조차 제대로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부모님은 이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홀라당 가져가셨죠. 아직 어리던 저에게 자신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할머니에게 버리고 혼자 도망가셨습니다. 춥디 추웠던 겨울날 얇은 내복 하나 걸치고서 할머니 집 앞에 절 버려놓고 초인종만 눌러주며 할머니를 기다리라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찌나 그리 잔인할 수 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할머니가 나오는지도 보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온 누군가의 차를 타고 떠나던 모습에도 차마 어머니에게 때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에는 할머니가 초인종 소리도 듣지 못하고 주무셨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문을 열어보시고 절 발견하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밤에 제대로 걸치지도 않고 몇 시간을 서 있었으니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여시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그대로 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급하게 몸을 녹이고 바로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니 이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서는 할머니가 제대로 된 대꾸를 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뚝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할머니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후 할머니는 어머니가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셨죠. 저는 할머니 집에 온 후 며칠을 앓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고 그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할머니께서 전해주셨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도 얼른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정이라도 빨리 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지만 애초에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는 크게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니면서 할머니와 둘이서 산다며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절 키워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그리 우울하기만 한 어린 시절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할머니의 몸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져 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는 자기가 세상을 뜨고 나면 혼자 남겨질 절 걱정하시며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여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절 맡아서 키워줄 수는 없겠냐고 부탁하셨지만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할머니는 결국 제가 성인이 되기 6개월을 남겨두고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진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과 보험금으로 혼자서 살아갔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대학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제가 꼭 대학교까지 갔으면 한다는 말씀에 이 악물고 남은 1년 동안 공부만 해서 나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에도 붙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잠시 갈수록 돈이 부족해서 매번 등록금 납기일을 맞추는 것조차 너무 버거웠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아르바이트도 계속 했었지만 공부와 함께 하려고 하니 성적이 바닥으로 기는 수준이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엔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살아온 저를 가엾고 기특하게 봐주셔서 회사 내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맡아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주셨죠. 그 덕분에 경력도 많이 쌓아서 이름 있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조건도 훨씬 좋았지만 절 키워주신 사장님에게 죄송해서 거절하려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 먼저 그 회사로 가서 일해보라며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 꼭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공하라며 절 큰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덕분에 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다행히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경험이 있다 보니 좋은 기회들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녀는 같은 회사 옆 부서였었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늘 인기가 많았답니다. 알고 보니 예전 회사의 사장님과도 잘 알던 사이더라고요. 덕분에 말도 트고 야근도 겹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면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하다 보니 저절로 사랑이 싹 텄죠. 그렇게 그녀와 3년이 넘게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제 얼굴을 궁금해 하신다기에 잘 보이려고 잔뜩 힘을 주고 찾아뵈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딸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절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딸을 만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부모도 없이 자라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올 만큼 형편도 안 좋은 사람이 우리 딸과 결혼을 하면 불행하기밖에 더하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우리 딸을 넘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구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게 아니야.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검사 판사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네. 거기에 어디 비비지도 못할 정도면서 부른다고 여기까지 오다니 참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구만. 얼른 우리 딸과 헤어지게. 그 말을 듣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걸 막아서며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저에게 분에 넘칠 만큼 가진 것도 많고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그날 간 김에 결혼 허락까지 받아보겠다는 제가 참 멍청하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칠을 그녀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코빼기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몇 년에 걸쳐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받은 문자는 저에게 잘 지내냐는 문자와 청첩장을 보내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집에 다녀간 후 부모님께서 강제로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저와 연락도 못하게 휴대전화며 집에 있는 전화까지 전화란 전화는 모두 끊어버리셔서 저에게 차마 다시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후로 부잣집 남자와 선을 보고 1년을 만나다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자일수록 그녀가 더 보고 싶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지만 이제 정말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는 생각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할 때면 그녀도 아직 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말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저보다는 부잣집 남자와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동안 결혼식을 치렀고 정말로 다시 붙잡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모르는 번호로 늦은 밤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여나 전화가 끊길세라 급하게 전화를 받자 그녀는 아주 작게 소근거리는 목소리로 자기 시어머니와 제가 무슨 관계냐며 캐물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신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며 물어보니 그녀는 제가 했던 어릴 적 이야기와 자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둘이 하는 말이 똑같다면서 아무래도 제 어머니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의 인연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전이고 저에게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 얼굴과 닮아서 자꾸 제 생각이 난다며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길게 통화하지는 못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분명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의 시집살이를 한탄하기도 했었죠. 자기 부모님 때문에 강제로 한 결혼이니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라며 울더라고요. 어찌나 심한지 음식간이 싱거우면 이렇게 싱거워서 어떻게 먹냐며 소금을 아주 들이부어 놓고선 다 먹으라며 안 먹으면 음식을 온 바닥에 버려놓고 치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어렸을 적 아버지와 다투시면 꼭 밥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아버지에게 먹지 말라며 하시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한 후로 밖에서는 미혼인 척 아가씨 행세를 하며 병원장 아들이었던 남자와 만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돈 많은 집안의 자식인 척하고 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남편을 낳았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머니란 사람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그렇게 가진 것 없이 남겨져서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는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실을 들으니 너무 분했어요. 그리고 제 이복 동생인 그녀의 남편도 어머니와 어찌나 닮아 있는지 하는 짓이 갈수록 어머니와 판박이가 되어서 그녀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녀에게 손찌검까지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처증도 심해서 어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딜 나가냐면서 남자를 만나는 거라고 자기 혼자 확신하고서는 방에서도 못 나오게 한다고 해요. 가끔씩 그녀의 전화가 며칠씩 끊길 때가 있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는 며칠이 남편이 갑자기 의심을 하면서 그녀의 전화를 모두 빼앗아 방에서 못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와 집을 빠져나올 계획을 세웠어요. 밤에 몰래 그녀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척하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그녀를 차에 태워서 그녀의 친정이든 멀리 지방이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평소에는 그녀를 잘 챙기고 친정에만 가면 그녀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두둔하며 그래도 버텨보라며 이제 친정이 아니라 시집이 제 집이라고 하신 이후로는 친정에는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말해봤자 소용도 없으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저에게 매번 연락을 하며 하소연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와 약속한 당일에 그녀는 무사히 집을 빠져나와 제 차를 탔습니다. 그녀는 일단 멀리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자고 했고 저희는 고속도로까지 타고 지방으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화장실을 들리러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그녀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휴게소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험한 일이라도 당한 건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정보를 불러주자 오히려 경찰들은 절 붙잡았습니다. 당황스러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오히려 제가 그녀를 납치한 사람이라며 발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밤을 경찰서 한켠에 갇혀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말로 저와 많이 닮아 있더군요. 제 어머니는 절 보고서 놀라지도 않고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희 머리 위에 내가 있어. 술을 써도 그렇게 얕은 술을 쓰면 다 보이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멍청하게 내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아빠랑 똑 닮았네. 며느리는 우리가 알아서 단단히 교육시킬 테니까 넌 이제 포기하고 네 인생이나 살아. 네가 누굴 도와줄 처지긴 하니? 어찌나 뻔뻔하던지 그 여자는 그래도 아들이라는 정이 있어서 풀어줄 테니 저에게 다시는 얼씬도 말라고 하고서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서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발만 동동 굴렀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요. 그녀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어디서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냐며 소금이며 물이며 뿌리시며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달라고 문 앞에서 소리를 쳤지만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봤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저도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남편이든 저희 어머니든 알게 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그녀의 소식이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니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제 이복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정사진 앞에 서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절 발견하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셔서는 정말 미안했다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응급실에 딸이 있다는 소식에 급하게 달려가셨을 때 그녀가 술에 취해 강가를 걷다가 물놀이를 하자며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건져낼 틈도 없이 깊은 곳에 빠져서 그대로 사망했다고 사돈이 말했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고 물이라면 질색을 하는 물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저와 같은 것을 느낀 것인지 자기가 딸을 죽인 거라며 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을 하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그녀의 죽음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 놨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차단된 메시지함을 들어가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지함은 그녀가 힘들다며 살려달라는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죽기 직전에 저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그녀를 밀어버리는 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고 저는 그 문자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그녀는 사고보다는 죽임을 당한 것에 더 가까웠어요. 저와 아버님이 평소에 물과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답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믿고 매번 저에게 음성 녹음을 통해 자신이 겪은 상황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사 결과 제 이복동생과 어머니가 유죄라는 것이 밝혀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징역 25년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이복동생은 병원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자 병원 내의 아들과 아내 모두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병원장은 병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녀를 제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죄책감에 밤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네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꼭 놓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동안 이 일이 있고 나서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무쳤죠. 꿈에서도 그녀가 나왔고 물만 보면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네요.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으니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았어요. 이제 악몽을 꾸지도 않고 죄책감도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 풀었으니 더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죗값을 받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